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저는 왜 오늘이 토요일 같죠? 네, 오전 수업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도 배우는 내용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교재에는 몇 페이지냐면 366페이지. 이거 배우시는 내용이 시험범위에 들어가죠? 네.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겠죠. 주임법. 자, 이거 왜 만들었느냐.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면 이 주임법 내용 많이 써먹습니다. 특히 앞쪽 부분.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어느 때 적용되느냐. 어이구. 주거생활의 안정 때문에 만들었다. 주거생활. 그래서 이제 먼저 적용 범위 어느 때 적용되느냐. 언제 적용되느냐. 이거 관련해서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법인은 주임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법인은 잠자는 거 아니라고요? X. 다만 법인 중에서 이제 어떤 법인이 있냐면 LH공사, 토지주택공사요. 그 다음에 무슨 SH공사, 경기지방공사 이런 데는 예외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대항력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 내용보다는 법인은 원래 인정이 안 되는데 인정되는 법인도 있더라. 토지주택공사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적용이 없더라.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주임법을 들먹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임법하고는 관련이 없다. 고시원이요, 고시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담보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야. 돈 받을 채권자가 이 돈을 받아야 되겠는데 저당 설정은 안 돼 있고 차용증만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임대차 계약서를 막 써가지고 거기다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해두고 그렇게 꾸며놨어요. 안 살아요. 근데 이때는 돈 받으려고 해놓은 거죠. 이때는 주임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까? X. 주임법은 꿔준 돈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법 아니죠. 세입자들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가짜 세입자죠? 허위 표시입니다. 그 계약. 이 경우는 적용이 없다.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보면 366페이지에서 보면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보면 인적 범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원칙은 자연인한테 적용된다. 외국인 포함해서. 다만 예외적으로 반가로 2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그거 있죠. 그래서 넷째 줄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 이런 거 적용된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첫 줄 중소기업 이렇게 밑줄 그어두시면 돼. 중소기업이 직원들 방 얻어줄 때 임차인은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 직원들한테 좀 잘해주라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또 인정을 해요. 보호해줘요. 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으로 가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단 존속기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 년입니까? 2년. 그 말은 기간을 안 정했거나 또는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 기간을 안 정했거나 그러면 임대차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봐버린다? 2년. 그 얘기 하는 거죠. 367페이지 보면 네모 3번에 가로 1번 얘기잖아요.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자, 근데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 이렇게 되면 요것이 계약기간을 1년 정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2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계약을 1년 했어도 1년 더 살래 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렇지만 임차인은 계약을 1년 했기 때문에 나는 1년만 살고 나가겠다. 이렇게 임차인은 요 1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게 그 가로 1번에 나온 거잖아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임대인은 주장 못하고 여기를 물어봐요. 임차인. 우리 주임법이나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잘 바꿔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묵시적 갱신, 법적 갱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자, 묵시적 갱신. 이런 부분은 이제 실무용 활동하실 때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1년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2년 정했는데 2년이 다 돼가도록 임대인이 나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나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소리도 없이 그냥 쑥 지나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년 돼버려요. 또 이렇게. 요걸 묵시적 갱신. 우리 교재에 나온다면 법정 갱신. 자, 그럼 2년 돼버려요. 그래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년 돼도 임차인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장 나간다고 해버릴 수도 있다. 대신 효력은 몇 달 있다 생기죠? 3개월 있다가 보증금 빼주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긴다. 어쨌든 임차인 맘대예요. 보면 임차인 또 나가버리겠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 안 생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생기게 요거 법정 갱신이 안 되게 만들려면 주인 입장에서는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그 사이에 비우라고 막 했어야 되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늦어도 한 달 전까지는 나가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래야 뭐가 안 돼요? 법정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가로 3번에 반가로 1번에 보면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은 법정 갱신이 됐을 때는 2년 된다는 얘기를 반가로 2번에 쓰고 있어요. 그냥 2년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해서 나갈 수 있다. 대신 효력은 언제 생긴다? 3개월 있다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대항력으로 갑니다. 대항력. 자, 대항력은 여기가 판례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집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습니다. 매매를 통해서 바뀌든 증여가 돼서 바뀌든 상속이 이루어지든 어떻든 주인이 바뀌었다. 그때 옛날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임차인이 새 주인한테도 이 사람과 체결해서 생겼던 임차권을 이렇게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게 대항력이다. 그러니까 원래 대항력은 물권에 인정이 되는 건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요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지만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원래 채권자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면 요게 생깁니다. 임차권 등기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갑이 오케이 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주지 않죠, 갑이 보통. 그래서 A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했다. 그게 뭐냐면 A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된다. 그러면 전입신고가 1월 7일 날 했으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고 법을 만들어놨다. 등기 안 돼 있어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갖고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다음날인데 판례는 영시라고 해서 간다. 그러면 주인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었다면 2년 동안은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집이 팔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년을 더 산다고 할 수 있다. 자, 근데 2년이 다 되면 나가라고 할 수는 있어요. 대신 나갈 때는 A는 을 보고 자신의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여기서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권능이 있다. 만약에 을이 보증금 1억 안 빼주면 빼줄 때까지 안 나오고 버티는 것도 뭐다? 대항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체결해서 생겼던 그 임차권 내용을 그대로 여기한테도 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항력. 의미 자체는 그렇고 이렇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판례가 많은 것은 여기 전입신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주소지에 정확하게 전입신고가 돼야 되는데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의미하지만 세입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밖에 가족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항 요건을 갖춘 걸로 본다. 확장시키죠. 두 번째는 요 집에 살고 있는 주소지에 정확하게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집이 단독주택이다 그랬을 때는 집원까지만 주민등록이 정확히 돼 있으면 보호가 되겠지만 단독주택이 아닌 다세대, 연립, 빌라, 아파트 이렇게 되면 그때는 집원까지만 맞아서는 안 되고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가 돼 있을 때 보호가 되겠다. 단골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요거 대항력은 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전입신고가 제대로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거 관련해서 판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368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2번에, 네모 4번에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을 설명드린 거예요.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언제 대항력이 생깁니까? 다음날. 법은 다음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생긴다고 되어 있냐면 0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가로 3번에 왜 대항력의 유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 가족 전부 다 주민등록을 딴 데로 전출 가버렸다. 근데 그렇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쭉 내려오시면 판례 박스가 있죠. 1번 너무 쉬운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거. 가족도 인정한다. 2번도요.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단독이에요? 다세대예요? 단독. 다가구는 집이 여러 집이지만 등기부는 한 개란 얘기예요. 어디까지만 맞으면 돼요? 집안. 호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5번 보면 임차인이 다른 집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어요. 다른 주소로. 그러면 세입자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죠. 그 얘기예요. 세입자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세입자는 제대로 했는데 반대로 여기 안 나왔지만 세입자는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해놨다. 대항력 인정돼야 안 돼요? 공무원은 제대로 했고 전입신고를 올릴 때만 다른 주소로 했다 그러면 되고. 아시겠죠? 세입자가 제대로 전입신고 했으면 보호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처음부터 주소를 잘못해가지고 전입신고가 딴 주소로 됐다. 대항력이 없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좀 애매한 것은 전입신고를 세입자가 했는데 옆에서 공무원이 아는 체를 해갖고 잘못된 주소를 가르쳐줬는데 세입자가 그걸 믿고서 잘못된 주소로 자기 손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다른 주소로 올라갔겠지? 그러면 대항력 인정돼야 안 돼요? 그럼 자기가 옆에서 잘못된 얘기를 자기가 믿은 것이 잘못이죠. 자기 손모가지를 탓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굴 탓하냐 말이에요. 그건. 그게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6번에 보면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했어요?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서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을 자기 손으로 하고 잘못 수정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서 그대로 주민등록이 돼버렸으니까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 된 거지. 그때 그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서 유효한 공시 방법이 아니죠. 그것이 비록 공무원의 요구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도 역시 대항력은 취득하지 못한다고 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면제권으로 가보는데 그 전에 대항력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집주인이 경매로 바뀌었을 때를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니까 A은행에서 대출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근데 B 세입자가 요 집에 살고 있어요. 세입자예요. 세입자.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리고 이제 경매가 넘어간 거예요. 경매를 붙인 사람은 요 A은행이 경매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의리 낙찰을 받았다. 이랬을 때 세입자 요 B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으니까 대항 요건을 갖춘 거죠. 이랬을 때 의뢰에게
경매를 통해서 주인 바뀌었는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장할 수가 없죠. 대항력권을 갖췄는데도 대항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경매는 달라요. 앞에 선승이나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이 있을 때는 이 사람한테 대항력을 인정을 해버리면 이 사람의 보증을 이 사람이 떠안아야 되니까, 낙찰자가 떠안을 계산이면 입찰 금액이 그만큼 줄고 그만큼 적게 써내면 이 사람이 가져갈 배당금이 줄어서 이 사람이 배당을 다 못 받아갈 염려가 있죠. 이 사람이 먼저인데 1등인데 그래서 해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세입자 이 사람은 대항력 인정받을 수가 없다. 순서가 바뀌어서 만약에 세입자가 더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대항력 인정받죠. 경매라도 해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고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고 그렇게 하는 건데, 대항력에 관련된 그 많은 판례가 다 경매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이거 문제도 되지도 않아요. 이런 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온 판례들이. 그래서 요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선면제권 갑니다. 원래 우선면제권은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이나 인정되는 게 우선면제권이에요. 우선면제권.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이 인정되는 거. 근데 변제란 말이 오면 이건 전부 다 경매나 또는 공매에서 배당에서 받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선면제권은 1등으로 받는 건 아니야. 우선이란 말이 있지만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우선면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앞서는 정도, 거기에 그치는 거예요. 이런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려면 세입자는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 기본 요건이요. 이게 대항 요건이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된다. 네모난 확정일자를 이렇게. 그러면 이 세입자가 우선면제권이 생겨. 근데 세입자의 우선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래요. 등수 매기려고 요걸 받도록 하는 거예요. 전입이 1월 7일인데 확정일자가 1월 8일이었어. 그럼 우선면제권은 언제 생기느냐? 전입신고도 효력을 발생하고 확정일자도 효력을 발생한, 그래서 두 개 다 효력을 발생한 가장 늦은 시점이 우선면제권을 주장하는 기준 시점이에요. 이거 언제 생기냐? 전입신고는 다음날 생기는 거예요. 0시에. 확정일자는 시간을 못 따지고 그날 생기는 거니까 1월 8일 0시가 있다고 해도 확정일자가 1월 8일 그날 중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월 8일 0시가 도저히 될 수가 없어. 묻힌다고 이렇게. 그래서 1월 8일 그 자체, 시간을 못 따지는 1월 8일이 우선면제권이 생기는 세입자가 되는 거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수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요것이 1월 8일.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요때 먼저 받고 전입이 나중에 되는데, 우선면제권은 두 개 다 효력을 발생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우선면제권은 언제 생기냐면 1월 9일 0시에 생긴다. 이렇게. 요때 생기는 게 아니고, 확정일자만 가지고 우선면제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반드시 같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만약에 1월 6일이다 그러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것은 1월 7일이라고 한다면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우선면제권이 며칠 날 생길 것 같아요? 1월 8일 0시다. 그래서 우선면제권은 뭐가 중요하냐면 등수 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등수 따지는 거니까 여기 보면 은행이 만약에 1월 8일이다 이렇게. 그러면 요 은행이랑 요 세입자 요 사람이랑 배당에서 둘이 등수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이거죠. 공순입니다. 저당권도 시간을 못 따집니다. 1월 8일이 기준 시점이고 여기도 1월 8일입니다. 시간 못 따지고 비기는 수가 나옵니다. 대항력은 비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선면제권은 비기는 수가 나와. 배당 받을 때 동순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배당을 먼저 받아갈까요? 누가 먼저 받아가? 여기가 이기죠. 요것 때문에 같다고 동순위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럴 경우는 누가 저당권자하고 1월 8일이라면 누가 배당 등수가 빨라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0시야 0시. 저당권 등기는 절대 0시가 될 수 없으니까 세입자가 간발의 차로 빨라요. 실제 사례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 판례도 그럼 날짜는 틀린데 똑같은 사례가 발생해. 그래서 우선면제권에서는 언제 우선면제권이 생기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371페이지 가시면
우선 면접권은 가로 1번의 두째 줄 보면 누구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배당에서 누구보다 우선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이렇게 돼 있죠. 가로 1번의 둘째 줄. 그러려면 가로 2번의 첫 줄 보면 대항력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제 일자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대항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표현보다 대항요건이라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대항요건 갖추고 뭘 받았을 때 확제 일자. 그리고 둘째 줄에 보면 가만히 있으면 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닙니다. 배당에서 받을 때는 뭐예요? 배당 뭐 해야 돼요? 요구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넘어가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칠판에 쓰진 않겠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드려 볼게요.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2년 계약했어요. 2년 기간이 다 돼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는데 방이 잘 안 나가니까 주인이 지금 보증금을 못 빼주는 상황이야.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첫 번째는 새로 누가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보증금 내면 그걸 그때 받아서 나갈 수 있다고. 그럼 그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 기존의 세입자는 거기서 뭐요?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거기서 버티는 방법이 첫 번째. 그죠? 보통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서 나가는 거. 두 번째. 강제로 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두 번째 있어.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세입자가 주인을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을 얻고 판결 얻는데 한 2달이면 돼요. 판결 얻어갖고 그 판결 얻은 거 갖고 경매를 집어넣어. 살고 있는 집을. 경매 집어넣으면 누가 들어와서 낙찰 받겠죠. 그러면 그 배당금이 흘러나올 텐데 그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가는 방법이 있어. 우선 면접권이 있을 때 유리하겠죠. 대신에 이게 경매에서 받아가려면 경매 진행되는 시간이 1년 이상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가능한 방법은 두 번째도 있어. 근데 그때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작년 시험에도 나왔던 게 뭐냐면 강제 경매를 집어넣을 때는 이 세입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비워주면서 경매를 붙여야 되느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살고 있는 그 새 집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행관계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 세입자가 배당해서 그 돈을 타낼 때는 비우고서 그 돈을 타내야 되는 거지만 그 전에 경매 집어넣을 때부터 그 방을 빼고 경매를 집어넣으라고 할 수는 없어. 경매 집어넣을 때 경매 신청할 때 그 방을 빼버리게 되면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우선면 요건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빼고 경매 집어넣으라고 못하는 거죠.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지만 세 번째 그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에 팔아먹는 방법이 있어. 팔아먹는 방법.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돈 주고 사줘요.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그럼 아직 지금 세입자 안 들어왔어. 자기한테 우선 면접권이 있어야 되것도. 그러면 금융기관이 그걸 돈 주고 사. 그럼 사실 보증금을 미리 빼서 받아오는 거야. 그래서 딴 데 이사가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 근데 금융기관은 이제 그걸 돈 주고 사게 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다 양수한 채권자가 됐지만 채권만 있는 거예요. 임차인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선 면접권을 승계한다라고 법을 써놨어.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이 우선 면접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혹시 잘못되더라도 우선 면접권을 행사해서 자기가 기존 세입자한테 보증금 갖다가 이렇게 미리 빼준 거 있잖아요. 그걸 배당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안심해도 돼.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입자가 보증금 받으면 듣기만 하시는 거예요. 보증금 받으면 보증금 받아가고 이사 갈 거거든. 근데 이사를 가버리면 이 세입자가 아무리 우선 면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항 요건 상실해가지고 우선 면접권도 날아가니까 이 돈을 미리 빼주는 금융기관에서는 좋다. 그러면 내가 돈을 미리 보증금 빼줄 테니까 대신에 내가 너 대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를 해놓고 돈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임차권 등기를 딱 해놓게 되면 혹시 돈 받고서 이사를 가거나 주소 옮겨도 어떻게 됩니까? 기존 세입자가 대항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대항력을 또 우선 면접권을 우리 금융기관은 돈 빼줘도 뭐예요? 돈 이렇게 미리 줘도 불안하지 않죠? 그런 제도가 있다. 그냥 들어만 두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밑줄을 좀 그을게 어디냐면 37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우선 면제권의 승계라고 되어 있어요. 금융기관 등이 밑에 아랫부분 가로 5번에 반가로 1번요. 금융기관 등이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받은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을 때는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다. 그 다음에요.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가면 금융기관 등은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우선 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찾으셨습니까? 해지할 수는 없어. 동그라미 2번.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요. 그렇지만 옆에다 써주세요. 뭘 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위에서 그거요. 써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정보 제공 요청이라고 나오죠. 요거요. 요거예요. 정보 제공 요청은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인 등기소 공증사무실 가가지고 확정일자 누가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보증 얼마예요? 관련 정보를 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등기소, 공증사무실 이런 데 가가지고 누가요? 이해관계인은. 이때 이해관계인이 정보를 캘 때는 제공 요청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임대차 계약을 막 체결하려는 사람을 소개할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체결을 막 하려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정보를 그죠? 떠들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로 구별하시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나왔죠? 이해관계인 요 말 나오면 자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쫓아가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이나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임대인의 동의란 말 없지요. 그래서 동의 없이도 바로 정보를 떠들어 볼 수 있다.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1번에 나와 있는 박스 1번에 나와 있는 기존의 임차인이요. 임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요? 기존? 임차인이 나오죠. 1번에 박스 1번에 박스 1번에 아니 가로 6번에 첫 번째 파란 박스 중에 1번에 뒤에 임대인 그 다음에 임차인 나오죠. 그거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4번에 금융기관 나오죠? 이런 데가 이해관계인이 들어간다. 자, 그런데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나왔어요.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어떻게 정보를 갖다 떠들어 수 있죠? 여기는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 보면 출제형은 바꾸고 싶을 거라니까요.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최우선 변제권 간단히 갑니다. 5번. 최우선 변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이것도요. 변제란 말 나왔죠. 경매 배당에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당에서 최우선이니까. 이건 진짜 1등으로 배당 받는 거예요. 1등 배당.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배당 받을 때 1등으로 배당 받겠습니다. 이게 최우선 면제권. 그러려면 이게 1등으로 배당 받는 거니까 여기는 후순위보다 앞섭니다. 이 정도지만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다른 권리자 이렇게 되니까 후순위보다 앞서요.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선순위보다도 앞설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은. 이게 최우선입니다. 이 말이. 우선 면제권은 뭐예요? 후순위보다 앞서요. 이렇게 됩니다. 최우선은 딴 권리자보다 앞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이 사람을 제끼고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에요. 이런 경우는 사회적 약자인 소액 임차인에 해당됐을 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소액 임차인은 그 임차 보증금 자체가 이 사람의 전 재산일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방학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돈은 남겨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세치게 할 수 있는 권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려면 이 세입자도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는 대항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대항력에서도 필요했고 우선 면제권에서도 이거 기본 요건이요. 전입신고. 그리고 소액에 들어가야 되지. 소액 보증금 요것은 지역마다 틀리는데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소액 보증금이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뭐가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이 전입신고가 늦어도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이건 세치게 할 수 있는 권능이니까. 경매 넘어가고 나서도 소액에 들어가고 막 전입을 했을 때 세치기 인정하면 경매 넘어가고 나서 막 그 이 최우선 면제권을 통해 가지고 선순위 권리자를 혜택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마지노선을 딱 그어놓은 거예요. 경매 등기 전까지 전입이 돼 있어야 된다. 요 말은 우선 면제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건 뭐예요? 뒷사람보다 앞서는 거예요. 세치기 당하는 건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세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선을 딱 그어놓는다고.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소액 임차인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소액 임차인이 세치기를 해가지고 보증금 중에서 법이 허용하는 일정 금액만큼을 최우선 변제를 받아가게 되면 선순위 세입자, 상가 임차인 이 사람이 막 여러 명이면 선순위 세입자가 세치기를 많이 해가버리면 그 소액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의 몫을 제한한다. 이 소액 임차인의 몫은 낙찰가에 얼마나요? 절반 정도로 제한한다. 이거 들어보셨죠? 자, 교재 보기 전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 집주인의 갑이에요. 근데 경매로 을한테 넘어가요. 이렇게 경매로. 근데 A가 저당권자에 저당 채권이 1억인 상태. B가 세입자입니다. 여기도 보증금이 1억이네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매 넘어갔습니다. 경매를 붙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경매 넘긴 사람은 A은행이에요. 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얼마의 낙찰을 받았냐면 이 사람이 1억의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이 세입자는 근데 전입신고가 돼 있어요. 확정일자는 없고 경매를 넘겼어요. 자, 이 세입자 B는 을에게 세주인 을에게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복수한 겁니다. 지금 경매 앞에 저당권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없잖아요.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확정일자 받은 바가 없잖아요. 뭘 망설입니까?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이것 갖고는 우선 면제권이 안 생기잖아요. 없지. 그렇지만 방금 전에 배운 최우선 면제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액 보증금을 서울에서 1억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이. 그걸 아신다면 소액이네. 대항요건 갖췄네. 경매 넘어가기 전에 갖췄네. 그러면 세치기 할 수 있는 권능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세치기는 1억을 전부 다 세치기 합니까? 아니죠. 방 한 칸 얻을 수 있는 돈을 법에서 하고 있어, 서울에. 그러면 자, 여기 B는 최우선 변제를 통해서 3,700을 먼저 가져가고 A라는 사람은 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있죠. 그래서 우선 변제 받을 때는 배당금이 1억 나왔으니까 나머지 6,300만 원만 가져가니까 A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피해 보는 걸 감수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고 하는 제도. 세치게 하는 제도. 근데 만약에 여기 세입자가 C 해서 한 명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소액인 세입자가.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통해서 가져가는 몫이 C가 있다 그러면 3,700에 한 명 더 있잖아. 그럼 합치면 7,400에. 그러면 이 사람 몫이 어떻게 돼요? 2,600으로 줄지요. 한 명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받아갈 몫이.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거? 1등으로 딱 줄 선 건데, 사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찰가의 절반까지만 세치게 할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몫으로 딱 제한을 두더라. 그러면 여기는 7,400 가져가는 게 아니고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5,000이요. 5,000인데 실제 가져갈 때는 사람 수대로 가져갑니다. 수대로 거의 100%는 아니에요. 거기까지 시험이 안 나오니까 거의 사람 수대로. 그러면 2,500, 2,500 여기는 무조건 얼마 가져가요?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 많다고 해도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일 때는 5,000은 보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거 다시 그냥 사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 아는데 지금 자, 교재에서 이제 쉴 거예요. 374페이지 가시면 네모 6번에 가로 1번에 임차인이
경납된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이거 나온 이유 아시겠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그 밖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 세치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경매 넘어가기 전에 뭘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소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최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죠. 달라고 졸라야 되죠. 배당 요구죠. 이제 376페이지 가보십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제도를 지금부터 빨리 설명드리고 싶을 거예요. 요 집주인이 있습니다. 갑. 여기 A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는 상태, 전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니까 세입자는 어때요? 이 세입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죠.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돼. 자, 확정일자 받아놨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선면도권도 주장할 수 있죠. 우선면도권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이때는 배당을 요구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돼도 말을. 이 세입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계속 살겠다.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을 새 주인한테 받겠다. 새 주인한테. 결국 보증금 받는 걸로 치면 대항력은 새 주인한테 받아내겠다는 거고 보증금을. 우선면도권은 배당해서 보증금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 보증금 받는 거예요. 결국은. 대항력은 새 주인한테. 그 다음에 우선면도권은 배당해서. 그 차이라고. 선택해야 돼. 이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2년이 흘렀어. 근데 나간다고 미리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방에 안 나가니까 주인이 보증을 못 빼주는 상황이야. 근데 이 세입자는 딴 데로 지금 이사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직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세입자 A가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A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이사 가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죠.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딱 떠. 그래 놓고서 딴 데로 이사를 가고 주소 옮기고 막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이미 이때 취득했던 대항력을 유지하는 효과가 생기게끔 해줘서 이사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때 임차권 등기가 딱 뜨면 이때 이미 생겼던 우선면도권도 이때 기준에서 유지하는 효과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임차권 등기 해놓고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 이사 가거나 주소 옮기게끔.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고 해봐. 근데 2년 뒤에 이사 간다고 얘기하니까 보증을 못 빼줬어. 그래서 혼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를 냈어. 그럼 대항력은 유지예요? 아니면 취득이에요? 대항력은 유지예요? 취득이에요? 대항력은. 이때 이미 생겼잖아. 다음날. 근데 등기하면서 이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이미 생긴 걸 이어가는 거지.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유지. 대항력이 무슨 확정일자가 필요해. 확정일자 필요 없잖아. 자, 우선면도권은 취득이에요? 유지예요? 취득.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우선면도권이 원래 없었어. 근데 등기가 되면 드디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 중간에 혹시라도 대출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죠? 일단, 그죠? 대출이 있어버리면 배당 순위가 여기가 취득이니까 밀리지.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래도 걱정할 게 없는 게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 보증금 날릴 일이 없어. 누구한테 받아내면 돼? 세주인, 낚시할자. 그거야. 그럼 여기까지 했고. 두 개를 더 보시면 돼. 하나는.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여기 지금 A가 이사 갔으니까 비어있어, 이 집이.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 C를 구한다고. 보증금, 이 사람이 지금 2억이었는데, 2억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 2억에 들어와.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보증금 2억 낸 것은 갑한테 일단 내면 갑이 누구한테 빼주겠어? A한테.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나중에 결국 보증금을 갑이 A한테 반환해 주는 것과 2억을. 그 다음에 요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A가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주는 그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임차권 등기변경 신청하고 이런 난리를 피우게 된 겁니까? 반환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이 뭐예요? 선예행 의무다. 안 나오는 시험이 없어요, 이건요. 이 판례는. 말소가 우선하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 돈 빼줘야지 먼저. 동시행관계 있다도 틀리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다. 하나만 더. 여기 빈집이잖아.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마침 이 사람이 보증금 1억으로 들어왔어요. 서울 지역이야. 그럼 소액이죠, 이거. 그럼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세치기 할 수 있지. 근데 세치기를 해버리면 보증금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세치기 해버리면 임차권 등기한 요 사람을 갖다가 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등기됐든 뒤에 들어온 혹시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이 사람은 세치기 할 수 있는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지. 자, 지금쯤 되면 이런 내용들은 기본에 속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교재 376페이지 7번에 가로 1번 빨리 보셔야 돼. 시간 없어요. 오늘 2시에 끝나요. 오늘 7번 할 게 많아서 그래요. 3시 안 끝난 게 다행이에요. 네모 7번에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쫓아가서 혼자 가서 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를 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가로 5번 가보시고 밑에 그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전부 다 누구한테 물려버릴 수 있다. 임대인 탓이니까. 근데 비용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가면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했다는 임차권 등기가 맞춰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면역을 취득하고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이미 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면역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그 대항력이나 우선면역권은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유지된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된 이후에 혹시 이사를 가거나 주소 옮기고 막 그래도 대항력이나 우선면역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모 8번에 가로 1번에 반가로 2번.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증액 청구할 수 있죠? 감액 청구할 수 있나요?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증액 청구도 되고 감액 청구도 되고. 근데 올릴 때는 많이 못 올리게 하죠?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할 수가 없다. 감액 청구할 때는 5%의 제한을 받습니까? 제한이 없고 감액할 때는 감액 청구 이렇게 하는 것은 막 제한이 없다고요. 근데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재계약할 때는 2년 뒤에 재계약할 때는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5%의 제한을 받지 않죠. 재계약할 때는 전세 보증금을 100% 올려버릴 수도 있다. 재계약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상가금은 임대차 보호법부터 합니다.